첫 출항을 앞둔 쇠빙 LNG선의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뱃고동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께 2m의 얼음을 깨고 북극 항로를 지날 수 있는 이 배는 모두 우리 기술로 건조됐습니다.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옥포 조선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업의 저력을 믿는다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힘든 시기만 잘 이겨낸다면 우리가 다시 조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문가들은 2, 3년 후부터는 조선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조선업계가 불황기를 견딜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은 공공선박 발주 확대 등을 통해 일감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자율운항기술 개발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합적인 조선업 혁신 성장 방안은 1분기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올해 무술년은 황금개띠의 해입니다. 황금은 경제를, 개는 부지런함을 뜻합니다. 부지런하게 나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직원 식당에서 근로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쇠빙 LNG선 건조 현장을 찾은 것은 북극 항로 이용 등을 포함한 신북방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이 다시 개통됐습니다. 재작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문을 닫으면서 끊어진 뒤 처음입니다. 남북 연락관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먼저 통성명을 했고 이어 약 20분에 걸쳐 팩스 등 통신선 점검을 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전날 고위급 당국 회담을 제의하면서 우선적으로 판문점 연락 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하루 만에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남북은 판문점 연락 채널이 끊어진 뒤 북한 어선을 송환하는 등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때는 공동경비구역에서 확성기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연락해왔습니다. 앞서 북측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선권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대표단 파견 준비를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단위들에서 남조선 당국과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실무적인 대책들을 시급히 세울 때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판문점 연락 채널의 개통도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청와대가 김정은 신년사를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환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남북은 조만간 세부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회담 날짜와 수석대표급, 의제 등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계속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갑자기 기류가 바뀌더니 9,670억 원을 순매수해 미국을 제치고 그달 한국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가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한국 상장 주식 보유 규모도 9조 4,62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 투자청이 주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을 주로 사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얻은 여유 자금을 더 투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중동 자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잇따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는 앞서 이명박 정부에선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줄이는 등 정권마다 다른 투자 양상을 보인 바 있습니다. 방송하는 오늘이요. 판문점에 연락 통로가 개통됐습니다. 연락 통로가 뭐예요? 길이에요? 통로예요? 간단히 말하면 유선 전화죠. 유선 전화. 전화선이 개통된 거고요. 오후 3시 15분에 개통이 됐고 이 연락선이 개통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유사시에 서로 연락할 수도 있고요. 상시 연락할 수도 있고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남북 대치 상황이잖아요. 국지전의 가능성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총소리가 났는데 저쪽에 총소리가 났거나 여기 총소리가 났을 때 전화해서 이거 오발 사고 같은 게 났으니 뭐 이런 식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동안은 확성기로 소리 질렀다잖아요. 진짜. 예. 추미애 대표가 그 외신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에서 그런 게 나와요. 북한하고 어떻게 대화하냐.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확성기밖에. 메아리로. 참 안타까운 노릇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렇습니다. 적성국과 군사대치 상황에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은 언제라도 전쟁이 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돌발적인 전쟁의 길을 막는 방법은 대화 채널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멀고 멀리 외국으로 돌아서 대화 채널이 개설되는 게 아니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는 서로 싸움의 여지가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대화 채널이 열었다는 거는 대화하자는 얘기거든요. 서로. 2016년 2월이니까 끊어진 게 1년 11개월 만에 다시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 사실은 없었던 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정말 반갑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던 것처럼 김정은의 신년사나가 주는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섣부른 우리 같은 이제 우물가에 숭늉 찾는 사람들은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사실은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던 그 시점에 군사 분계선 넘어오는 그 장면 기억하세요? 네. 북한을 가는 방법이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육로로 갔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순환 비행장으로 내렸고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육성 여사와 손을 잡고 둘이서 하나 둘 셋 하고 군사분계선을 딱 넘어갔어요. 노란 선 거져 있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죠 그게. 예, 역사적인 장면이었어요. 이번에는 사실 김정은이 내려올 때가 됐죠. 그러게. 서울 나들이 좀 시켜주고 싶은데. 다만 이제 구구 세력들이 어떻게 준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난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도 두 번의 정상회담을 북한에서 한 거거든요. 북한은 통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남한 쪽에 있는 수구 세력들은 대부분 6.25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판문점 뭐 무슨 사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대단해요. 세뇌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김정일이나 김정은 이 두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떤 신변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죠. 못 내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안타까운 게 김정은이 내려온다면 제가 그 두 부부만큼은 내가 서울 시티 투어 표를 끊어줄 수 있는데.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는 것보다 우리 대통령을 초청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거예요. 그렇겠죠. 모양새가 그러니까 나죠. 그 화면에 드러날 때 서울의 그 풍경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평양의 풍경을 중심으로 북한 국민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북한 국민들 특히 평양 쪽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한 도시라서 네. 나쁜 그림은 안 나옵니다. 대신에 그쪽은 세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한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자들이라 거기에 대해서 부럽다 이런 인식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두 번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는데 니들이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냐는 여론이에요. 사실은 또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왜 계속 주기만 하냐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김정은 전에 김정일과 김일성은 사실은 더 살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우리만 올라가고 내려올 기회가 없었어요. 조금 더 살았으면 내려왔었을 거예요. 사실 그 관계가 복원이 되고 그랬을 텐데 생각해 보시면 김일성이 갑자기 급사를 했거든요. 김정일도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김정은은 좀 젊으니까 이번에 우리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올라가면 답방 형식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번에 또 좀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보고 하여간 김정은이 신년사 한 것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일부 종편에서는 연말 연시를 틈타서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론을 설파하려고 외교적 무능론을 설파하려고 했었는데 김정은 신년사 한 방에 그냥 묻혀버렸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떤 대북 평화 메시지에 대해서 북한이 꿈쩍도 안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종편에서는 김정은이 그냥 한 방에 크게 쏜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도 이게 뭐 북한의 작전이다. 이렇게 제재 압박이 이제 들어오는 이 타이밍에 이제 평화 제스처를 이용해서 시간 벌기 작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악의적으로 왜곡 이해하는 이런 발언을 많이 했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내놓는 신년사에서 신년사 전체 분량의 4분의 1 정도를 이 평화, 남북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상호 발전 이런 내용으로 할애한다는 건
사실 그거를 어떤 꼼수가 깔려있는 작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던 여러 가지 평화적인 그 조치에 대해서 응답하는 걸로 봐야지 합리적인 거지. 그렇게 뜬금없이 지금 북한의 입장을 완전히 완결하기 위한 뭐 작전의 하나다. 그거를 신년사로 활용했다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억측인 것 같아요. 1월 1일 오전 9시 30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그리고 2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통일부와 문체부는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 2일 오후 2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 9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열자고 제안. 3일 오후 1시 19분 리선권 북한 조선평화통일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 3일 오후 3시 판문점 연락통로 개통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 지금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가고 있거든요. 방송 나가는 오늘 목요일은 또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궁금해지고요. 일단 9일날 만나는 것이 정확하게 그 날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조속히 만나서 평창올림픽 참가 부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평창올림픽의 흥행이 보장됩니다. 그렇죠. 예. 뭐 단체전 이런 거는 좀 현실 불가능하고요. 왜 올림픽도 예선 거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는 일정표를 짤 수가 없는데 개인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세계 평화의 목적이잖아요, 올림픽이.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막 열심히 만들던 북한에서 선수단 파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스게임은 북한이 세계 제1위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응원단 내려오셔가지고 남북 공동 단일팀도 있을 수 있고 응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세계에 또 감동을 주는, 이명박 박근혜 지금까지 그 행위가 굉장히 머쓱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참 논평내기가 진짜 어렵겠다. 우리나라 매스게임은 삼성그룹이 또 그렇게 잘합니다. 맞아요. 3대 세습 이런 것도 공통점이 있지만 이 매스게임 훈련시키는 삼성그룹 기획실 능력이 출중하거든요. 그건 전체주의적인 마인드 똑같은 거예요.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가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정부 간 접촉 채널을 열고 협의에 이미 들어간 모양새에서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될 것은 일본이에요. 일본 아베가 위안부 밀실 합의, 이면 합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일본 측이 언론들이 일제히 쏟아냈던 것이 평창올림픽 불참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쏟아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외치 않게 북한이 이렇게 참가 쪽으로 돌았으면 일본이 불참한다고 하면 이제 전 세계 왕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울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러시아 사례를 봐도 그렇지만 정부가 나 그 올림픽 참가 안 해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수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정부에 버금가요. 지금은 스포츠 선수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래서 4년을 준비한 그 각각 선수 한 명 한 명이 그 개인 차원으로라도 그 참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막연히 그냥 뭐 그 막무가내로 정부 입장에서 우리 참가 안 한다고 버틴게 봤자 개별 선수들은 또 참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본 선수단이 참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아베 개막식 참석 이런 부분이거든요. 바로 옆 나라니까 원래 뭐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일본이 경거망동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 때문에 안 왔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랬대. 두 나라 사이에 관계가 안 좋대 이렇게 소문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일본도 지금 속을 끙끙 앓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뭐 니들 엄청 순진하거나 뭐 별 소리를 다 하셔도 낙관적으로 보고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김정은이 어떤 의도였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게 평화라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뭐. 네, 여기서 김정은과 동갑인 우리나라 연예인을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누구누구 있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궁금합니다. 예. 아유미예요. 아유미와 동갑입니다. 그리고 신민아, 소희현, 손호준, 윤은혜 등등이죠. 윤은혜? 네. 윤은혜, 손호준, 김정은 위대한 신 김정은 지도자 동갑이란 말이죠. 네. 갑장이구만요. 참 우리가 훨씬 애매하긴 해요. 예? 그래도 위원장 정도는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싶어요. 방송에 한두 번씩은 할 수 있는데 우리 이걸 계속 박근혜 이명박 하는데 김정은이 계속해서 뭔가 좀 아니, 좋은 모습. 저는 솔직히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이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도 참가하고 정상회담을 결정을 하면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예, 인정. 근데 우리 습관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뭐 트럼프한테는 트럼프라고 안 하나? 아, 그렇네. 아, 근데 종편에서 김여정 보고 김여정이 하니까 그건 좀 그렇더라고. 우리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건데
우호적인 분위기일 때는 공식 직함을 붙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명박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오늘은 이명박 다스 관련해서 다스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시작했어요. 이명박 수사 언제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명박이 포토라인에 쓸 날짜가 사실 며칠 안 남은 걸로 보여요. 막 마구잡이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압수수색은 자신들 리스크가 완벽하다고 느낄 때 하는 거예요, 검찰이. 어차피 급습 이런 개념으로 하는 압수수색이 아니고 다 예상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자체가 주는 사회적 메시지는 우리 이제부터 제대로 수사 시작한다예요. 예.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단 말이에요. 이번 압수수색 건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요. 이게 10년 전 자료예요. 그리고 그 전직 관계자가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하나 제보가 있었고요. 이런 자료 있습니다. 압수수색 하세요. 제보해서 압수수색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법정에서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에요. 이게 도망갈까봐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법정에서 이거는 제대로 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판사한테 내놓기 위한 절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감 잡았어 이거. 감 잡은 상태의 신호탄이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압수수색은. 예, 그래서 제보를 했고 그러면 압수수색 들어가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간 거예요. 아, 근데 10년 동안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것도. 기회만 보고 있던 거죠. 일종의 보험 증서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이제 그러면은 MB는 이제 박근혜 곁으로 가는 건가요? 5045.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교정시설이 너무 봄털들만.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독방을 또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명박을 홍거방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홍거방에 넣고 싶다. 홍거방에 넣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박근혜하고 같이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사람 그래도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을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좀 건강은 좀 지켜줘야 돼요. 양서류와 포유류는 좀 구분해서. 그래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가다놔야죠. 그래야지 그거 확실히 처벌이 되지. 박근혜는 조류 아니었어요? 조류와 설치류. 여러 가지 보도가 저는 이런 흐름을 봅니다. 제가 방송으로도 여러 번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무슨 이슈에 대해서 경찰, 검찰이 수사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박근혜도 사실은 언론들이 뚝이 터지면서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잘 뉴스를 한번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한 채널이나 이런 보도 채널을 다 보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봐야 돼요. 보기 때문에 느끼는 게 이명박 다스에 대한 언론의 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각 언론사들마다 거기에 단독을 붙이면서 막 내고 있어요. 지금 UAE 문제하고 다스 문제가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쪽 단독을 치고 나오잖아요. 그럼 한쪽에 또 단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5개에서 10개 사이의 대형 언론사들이 그 단독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명박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은 언론과의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보도 중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채널의 단독 한번 보겠습니다. MBN 이명박이 골프장 항공권 모두 다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요거를 단독으로 냈습니다. 이것도 증거네. 그렇죠.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죠. 이건 두 가지예요. 실소유주 아니면 접대. 두 가지거든요. 접대. 아니 그렇잖아요. 남의 회사 법인카드를 쓰는 거는 접대 아니면 회사 관계자니까 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 접대라고 우기면은 왜 접대를 받았느냐를 파고 들어가면 또 더 아파요. 그럼 대접이라고 하죠. 접대, 대접. 대접. 뭐 아들 회사라서 이번 주에 부모님을. 아니 아들이 소유주는 아니잖아요. 아들이 그중에 직원이었던 것 뿐인데. 그 당시에 직원. 근데 지금은 그룹사의 중국 지사들의 사장으로 돼 있고 회계 담당 책임자로 돼 있고 거의 실소유주가 됐거든요. 아들이. 그 다스의 총무차장 인터뷰를 보면은 이명박은 기독교인이잖아요. 네. 개신교인. 근데 꼭 명절에 내려온다는 거야. 총무차장 이런 사람들은 좀 쉬고 싶은데 차례도 지내야 되는데 이명박은 차례를 안 지내니까 골프 치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전에 대통령직에서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이 평창으로 이명박하고 이명박 부인이 평창으로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그 당시에도 헬리콥터를 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헬기가 실었고 와가지고 딱 내려주면 전체 골프장을 전선에서 딱 치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퇴임 이후에도 누리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기무사의 테니스장도 들락날락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네. 자, 그게 MBN의 단독인데요. 이 정도면 약하죠. 약해? 다음에 JTBC의 단독입니다.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라고 있죠. 예.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이 사람이 다스의 최대 주주였어. 예, 최대 주주였어요. 이건 낙검수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상속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부인이. 근데 이게 정말 이례적으로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거예요. 물납으로 했죠. 예. 지금 그게 주식 찾기 운동과 그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그때 당시에 다스 상속세 문건을 JTBC가 입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김경률 회계사의 말입니다. 권영미 씨가 아닌 사람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김재정의 부인 이름이 권영미예요. 권영미 씨가 아닌 사람이면서 다스에 지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거다. 내가 어떤 회사에 이 회사 40% 대주주예요. 이 회사는 연간 매출이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회사예요. 그 회사의 지분을 40%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현금을 대출을 받아서 내는 방법도 있고 내 재산을 팔아서 내거나 내 주식을 주거나. 근데 현금을 대출을 받거나 내 땅을 팔아서 내는 건 내가 3조 원 가까이 되는 매출이 나오는 이 40% 지분을 통해서 나오는 배당 수익을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돈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다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40% 지분이라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절반을 뚝 떼서 줘버린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거기다 플러스 하나다. 예. 주식을 물납을 하잖아요. 예. 그럼 주식값이 떨어져요. 예.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중으로 바보 같은 불합리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권 씨라는 그 김대정 씨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지금 MB 측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럼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다스 주식 일부는 또 청계재산에 줘버려요. 이게 가장 어쩌면 치명적인 증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갑자기 죽어버렸어. 정리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바지로 대포 통장 같은 거야. 김대정은. 이 사람이 이제 잠시 보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되게 혼란이 일어난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권영미 씨 이분이 욕심을 좀 부렸다 그러면 이명박이 이제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진 상태까지 가버리고. 그런데 이 이명박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재산을 차명으로 이렇게 운영했던 정황이 이 이전에도 정말 하나 드러난 게 있더라고요. 그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제 막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할 때 사원복지 차원에서 950채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그 중에 600채 정도가 이제 정관계 인사들한테 불법으로 이제 뇌물처럼 분양이 됐는데 그 중에 아파트 4채가 이명박한테 분양이 됐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명박 이름이 아니라 김대정, 이상은, 이상덕 이런 이름으로 4채가 분양이 된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나중에 쌈돈으로 돼가지고 아파트 값이 폭등하잖아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재산을 불리는 정황도 있더라고요. 정말 MB는 돈 냄새 맡는 데는 정말 뭔가 일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상속세를 낼 생각이 있었고 내가 실소유주라면, 그러니까 소유주, 진짜 소유주라면 현금을 일단 대출 받아요. 네. 그리고 나서 상속세를 내요. 그 다음에 다스의 지배권을 유지하면 그 대출 받은 걸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배당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로 아예 포기하는 상태.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기업 지배권을 잃었죠. 권영미 씨, 김재정 씨 부인. 그분은 잃었고 예. 실소유주는 되찾아간 거죠. 예. 나는 김윤옥과 김재정의 사이가 어땠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사장은 이상은이었잖아요. 이명박 형. 실제로는 그 회장은 그 회사는 자기 핏줄 이 씨가 지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김재정이 쉽게 표현하면 자기 신복 같은 거야. 자기 처남인데 말도 더럽게 잘 듣고 그중에 일부를 월급 비슷하게 주면 돼. 그리고 야, 네 명의 좀 빌려줘. 이 상태였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김재정이 생전 인터뷰를 보면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이렇게 큰 회사의 사장답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예. 옷도 되게 허름하고 사람이 항상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모습. 놀지도 않고. 그만 다 개털이라고 막. 그냥 집사지 뭐. 그러니까. 집사. 이명박이 집사. 그래서 그 지금 물납으로 상속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권영미 씨가 김윤옥을 봤을 때 굉장히 서운한 그런 거를 막 느꼈을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고 뭐 이를테면 평상시대 관계가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의 동생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변변치 못해. 평상시 때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변호사나 뭐 교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변변치 못한 친구를 자기 신복처럼 부리면서 가끔씩 명의 빌려 쓰는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사.
사회적 능력은 거의 없고 이명박이 없으면 생활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왜 어떤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똑똑하게 좀 출세하면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생명 유지하시는 분들 많은데 서운할 게 없지. 김재정이나 권영미 입장에서는 다 우리 김윤옥 여사가 시집 잘 가서 이명박이를 만난 덕분에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지 않냐 요 관점이었겠지. 그러니까 반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주 깜냥이 안 되는 거지. 집안에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관계가 욕심을 부려봐? 대들 수 없는. 그냥 소유권 갖고 내가 주장해봐?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당연히 처남댁이잖아. 김재정의 부인이면. 예. 처남댁? 빨리 서류 갖고 오세요. 이렇게 물론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작업을 했겠지. 예. 그런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사실 그 김재정 씨가 죽지 않았으면 시차를 두고 이게 서서히 이게 인수인계 작업이 이루어졌을 텐데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실소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꼬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찾은 겁니다. 하나는 물론 큰 원칙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나가면 안 되는 큰 원칙이었고요. 실소유주 입장에서.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처남댁이 상속세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대신 내주면 이건 한 방에 콕 끼는 거고. 그렇지. 불가능하니까 자 이거를 대출을 받아 이거 만약에 대출 못 받으면 은행이 뺏어가면 끝나요. 주식이. 조금 더 들어봅시다. 권영미는 김재정하고는 또 달라요. 위치가. 김재정은 김윤호하고 직접 관계잖아. 형제 관계잖아. 권영미가 그걸 들고 튈 가능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보고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상 욕심을 부리면 거의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시대로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이제 틀고 튄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대출을 발생시키거나 담보를 했을 경우에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납을 택했다는 거고요. 주식으로 물납을 대신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도 큰 불만 없어요. 나한테 해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만이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치밀한 보고서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간 대로 첫 번째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안 나가는 거, 두 번째는 갖고 있는 명의자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물납으로 택했다는 거.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간 거죠. 어마어마한 꼼수고요. 그 당시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예요. 2010년이니까 국세청에서 그 세금을 받을 때 물납을 다 받아주거나 그런 경우 아니에요. 그게. 주식이라는 게 유동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이명박이 헛기침 한마디면 뭐든지 해줬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배권을 잃지 않는 어떤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40% 정도였으면 그때 얘네들 세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매각하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ITN의 특종입니다. 이것도 단독이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단독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이명박이가 나 다스 주인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려 올 것 같아. 박근혜도 이렇게 무너졌어요 지금. 다스의 말단 여직원이 사장한테 직접 결제를 받았다. 뭐 이런 보도도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여직원이 사장한테 직접 결제를 받았다는 거죠. 네. 원래 보고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평상시에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는 이 과장, 부장, 뭐 이사 이렇게 다 결제를 받다가 이상하게 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제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 최동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경리 팀장이에요. 팀장을 패스하고 말단 직원이 직접 받아. 그런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하게 딱 집어서 말을 못했다 이거죠. 그 당시 현금 상황에서. 출납 받을 때만 그렇게 했다고 하죠. 아무리 그래도 120억이라는 돈을 제조업에서 120억이라는 돈은 은행에서 다루는 120억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 경리팀에서 그 현금 출납을 하는 120억이 당시에는 90억에서 110억이 됐고 110억이 이자가 붙어서 120억이 된 거니까 한 대략 85억에서 90억 정도를 이게 빼돌렸다는 건데 제조업장에서 그런 돈을 막내 격리 직원이 알아서 이렇게 남몰래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사실. 우리가 이 언론에서 막내 격리 직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정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격리 직원은 막내 격리 직원이 아니에요. 실소유주와 아주 끈끈한 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어요. 아니 이게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자, 정황을 봐야 돼요. 지금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8, 90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결제 라인을 거치지 않고. 두 번째, 이 돈을 분산 투자하기 위해서 명의를 거래처 직원들 가족의 명의를 빌립니다. 그런데 거래처 직원이 자기 가족 명의를 빌려주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막내 격리 여직원 쫄다고 하나의 말을 믿고 해줬을까요? 아니에요.
더 윗선의 얘기를 들었던지 아니면 이 사람이 막내 격리 직원이 아닌 거예요. 실제 역할은. 그러니까 뭐 굉장히 측근이었겠죠. 굉장한 측근이었고요. 이 측근이 실제로는 격리 차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다 있었지만도 불구하고 이 다스라는 회사의 돈 흐름에 대해서는 꽉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소유주 바로 밑에라고 보면 되죠. 이상은 씨보다도 높아요. 위치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막내 격리 직원이 아니라 실소유주의 대리인이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막내 격리 직원이라면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0억 뭐 행방을 찾다가 뭐 이걸 횡령했네 뭐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횡령은 없었지. 그렇죠. 처음부터 횡령은 없었지. 이 사람이 횡령한 걸로 하고 그냥 퉁치고 그냥 가버린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 계속 다니죠.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측근이겠어요. 뭐 그런 측면도 봐야 되는 거고.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전을 직접 다루는, 그러니까 수기장부를 쓰기는 해야 되니까 뭔가 누군가는 그걸 총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정리해주는 사람이. 수기장부를 쓰면서 거기에 내밀하게 알고 있는 그 부분. 진짜 중요한 건 다스의 120억이 횡령한 자금이란 말이에요. 주식회사 공적 기업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익금들을 빼돌려가지고 횡령한 사건이에요. 요거를 격리 담당 직원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장과 또는 이명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가능성. MBC, MBN, 뭐 YTN, 연합 어디 할 거 없이 지금 아마 조선동화 정도가 이런 단독을 안 내는 것 같고요. 웬만한 언론사들은 다 지면 매체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독을 내고 있습니다. 봐, 이게 무섭다니까요. 수사기관이 비밀리에 해봐야 언론사 몇 명 달라붙어가지고 파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정권이나 이런 비리는 언론사가 수사하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탄핵 때 봤잖아요. 언론사가 의혹 제기하면 검찰이 거기서 파주는. 자, 다음에 이명박 측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왔느냐. 다스는 이명박 형과 처남의 소유지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이명박은 직접 만나면 다스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려가면서 말하기.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MB 측이라고 하는 누군가 살아있는 인간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녹음 파일에다가 아이폰에 기계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닐 텐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상은과 처남이 소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처남은 김재정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 측이라고 하면 일단 최근에 이명박 관련해가지고 대언론에게 메시지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동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고 이동관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먹구구로 대응하겠어요? 저번에 이명박이 현충을 한 거 보니까 끌고 다니는 무리가 어마어마하더만. 내가 솔직히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저기다 폭탄 하나 터뜨리면 적폐청산 끝나겠네 할 정도였다니까. 그 정도니까 그런 이명박의 직접적인 논현동의 사저에서 누가 대언론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를 막고 이러는 건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아마 이동관 측 또는 뭐 등등의 그런 측근들이 아마 언론을 대응할 거라고 보고 언론사 같은 데서 궁금하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면 관련 없는 사람도 그냥 툭 치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연합뉴스의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웃겼어요. 그리고 의문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 이 관계자가 그 다스 전 직원 등이 한 진술에 의해서 MB가 소유하고 있다. 다스는 이렇게 한 진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본인은 잘 안다는 얘기네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동관이든 아니면 MB 본인이든 그 주위에 있는 누구 측근이든 그럼 현재 언론과 검찰에 진술한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최소한 근무 연수라도 1년이라도 더 많아야죠. 그렇죠. 외부자잖아요. 운전하셨다는 분, 김종백 씨 같은 경우는 18년을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또 18년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얼마만큼 이게 언론 플레이, 오로지 언론 플레이로 거짓말을 하는 거냐 하면 사실은 그 깊숙한 얘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겪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언론에다가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은 다스에 대해서 잘 몰라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잘 알아. 이거는 굉장히 큰 모순이 있고요. 이건 100% 거짓말이라고 확실합니다. 이거. 여기 왜 그 이야기 그 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정호영 전 BBK 특검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왜 다시 이 사건을 꺼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새끼들이 웃기는 게 노무현 대통령을 또 끌고 들어가요. 그 와중에도. 이명박 당선자 시절의 이야기거든요. 실세가 이명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당선자면 이미 당선자가 12월 달에 당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당선자 위치가 되는 순간 기존의 대통령은 사실은 종이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해주기 위해서 그냥 정리하는 단계지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으로 또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명박의 최근의 대응과 이 단독들이 묶어보면 특종이 되는 거예요. 왜 다스를 나한테 묻냐고 묻잖아요. 자기 친인척 관계가 있기는 해. 근데 왜 다스의 법인카드를 갖고 골프장 가고 비행기 타고 그러세요? 이명박으로? 법인카드를 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명박이 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이명박이 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데 누군가는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거네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를 둘러봐도 딱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명박은 지금 검찰도 감 잡았다고 했잖아요. 감 잡았어 해서 압수수색 들어갔고 이제 어쩌면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전 대통령이라 그래서 한 방 제대로 한번 터뜨리려고 그러면 논현동 집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죄의 질이 나쁘고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근데 정말 부담스럽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압수수색은 거의 못할 것 같고 이명박을 이제 이렇게 차근 데이터가 쌓이고 국민적인 분노랄까 저항감이랄까 의구심이 쌓이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게 되죠. 출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서야 정말 헬리콥터가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 헬기가 뜰 수가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너무 구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드론도 못 띄워.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UAE 특사 의혹에 대해서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는 아크부대 이야기죠.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나왔던 군수지원협정. 그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돼요. 이것은 이명박도 아니에요. 박근혜예요. 근데 지금 흐름상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이명박이 이명계획, 아크부대, 핵폐기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원세훈한테로 리베이트가 들어갔다까지가 조사하다가 말았다 이거잖아. 뜬금없이 박근혜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군수지원협정을 몰래 체결했다 보도가 나와요. 뭐지? 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게 박근혜라는 그 개인이 인지하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제일 먼저 들었고,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처럼 박근혜의 어떤 정무적 판단과 무관하게 밑에서 그냥 비리의 일종으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저는 그 박근혜가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군수지원협정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군용 물품 대주는 게 아닙니다. 이 군수지원협정은요, 저 나라와 우리나라가 군수지원협정을 맺었는데 저 나라가 만약에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어. 요즘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가. 그러다가 전쟁이 났어. 사우디, 뭐 바레인 등등등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전쟁 물자를 갖고 갖다 줘야 돼요. 그럼 나머지 나라들하고 적국이 되는 거예요. 이 군수지원협정이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는 군사동맹에 거의 준한다고 봐야 돼요. 군수 지원하면은 사람 병력이 움직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 병력들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고요. 전쟁 터니까. 그래서 사실상 같이 전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호위부대도 파견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저는 왜 박근혜가 명확히 알았을 거라고 보냐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 원전 이면 계약설에 대해서 국정원이 조사를 했어요. 그 국정원이 조사를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이제 이 군수지원협정을 보면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자, 그 이면 계약서를 조사를 하다가 뭔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박근혜도 이명박의 목에 칼을 하나 들이대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이명박한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을 거예요. 이명박이 모든 것을 기획했던 판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뭔가를 하나 잡아야 돼라는 걸 생각으로 아마 잡고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명박과 아랍에미리트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뭔가 대가를 받고 또 그 후속조처럼 이 군수지원협정을 맺어버린 거죠. 비밀리에.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아랍에미리트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이게 똥물이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에게 튀어온 거예요. 문재인 정부한테 튀어와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걸 지금 막고 있는 형태고요. 그럼 이 군수지원협정을 이게 비밀리에 맺어졌으면 이것도 또한 우리가 그냥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 왕정국가입니다. 왕정국가는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런 왕정국가와 어느 국가 간의 어떤 맺은 이 계약이나 협상이나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간 채널에서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화를 하는 과정을 가기도 전에 지금 언론들이 굉장히 앞서 있는 거죠. 그렇죠. 딱 봤더니 문재인 정부에게는 굉장히 골칫덩어리 그래서 날아간 것 같기는 해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이야기하고 좀 약간 연동해가지고 이 박근혜가 맺은 군수지원협정? 요거는 되치기 당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명계약과 군사협정을 지금 맺어놓고 아크부대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원세훈 수사는 아무리 이게 수박 거달기로 했다고 치더라도 박근혜 정권에서 보면 뭔가 비리 구조가 드러나 있어서 팔려다고 보니까 자 수사하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박근혜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이명박 입장에서는 수사하지 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덮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꺼낸 김에 하나 더 맺어줘. 그러니까 이명박의 유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박근혜 입장에서는 이게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원세훈이 걸려들었고 하다 보니까 군수지원협정도 맺어줘. 이런 식으로 같이 얽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박근혜한테는 남은 장사가 별로 아닌 장사예요. 그런 게 아닐까 뭐 나 대충 예상을 해봅니다. 정말 이명박이 그런 방식이었다면 진짜 글자 그대로 하나부터 1까지 국익에 도움되는 거는 진짜 털끝만치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도 이제 2년 3년 차가 지나가면서 이명박이 힘을 잃어가잖아요. 현직을 떠나니까. 그러면서 굳이 우리가 저런 걸 지켜야 되냐고 대면 건성으로 아랍에미레이트를 대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니들 약속한 거잖아. 대통령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다가 박근혜 정권이 안 들어주니까 우리 국교 단절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냥 추정입니다. 예.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수출했다는 그 원전 20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짚어주지를 않던데요. 편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공사비도 대주고 운영비도 대준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건설비 20조 원을 우리가 대출을 해줘서 원전을 지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니까 그게 말인가 보다 하는데 곰곰 따지고 보면 이상한 뜻이거든요. 내가 일을 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전이 필요해서 20조 원짜리 그 건물을 지어주는데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20조 원을.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줘.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받아가면서 건설을 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게? 이해 안 되죠. 그리고 나머지 60년 동안의 운영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비용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원전이 운영되면서 나오는 수익만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모든 게 뭐 이상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군사 지원 협정을 통해서 특수부대 파견해줬어요. 거기에다가 또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이상한 또 추가 협정을 맺었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그동안 진짜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게 나라냐. 그래서 나온 말이고. 어쨌건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에 아랍에미레이트의 파병 아크부대가 2018년까지 철수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런 보고도 나오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보도들 중에 다 진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언론에 법물이 터졌다는 개념에서 지금. 한국일보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추측성 보도였던 것 같고 어떤 정확한 소스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청와대와 국방부에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올린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던 아랍에미레이트가 송영무 국방장관이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갑자기 역대 최대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더라. 한국 지금 주식시장에다가. 뭐 이런 보도도 나와 있고요. 근데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거는 생각할수록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무리해서 하면 남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네. 아니 자기가 손심 쓰고 자유한국당의 그 김성태 같은 자들의 논리를 한번 깨부셔보면요. 한국이 탈원전을 정책으로 잡으니까 원전을 지금 짓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렇게 안 좋은 거면 내가 우리한테 지어주라고 화냈다 그러잖아. 탈원전이 그거라잖아. 그 사람들이 원전이 위험한 건지 몰라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를테면 우리 개념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념이에요. 화석연료인 석유가 지금 아직까지는 펑펑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게 고갈되었을 때 대체 에너지로 대안을 선택한 게 원전, 핵발전소란 말이죠. 그들이 핵발전소가 위험한지 몰라요? 대한민국과 그들의 입장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거 다 알고 탈원전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불쾌하거나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처음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화가 나서 모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더라, 국교 단절하려고 한다더라 하는 논리는 말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정부 기관이나 관료들을 바보로 쳐기는 처사예요. 대한민국이
탈원전으로 가는 것이 그 계약 파기하고는 아무 상관 있을 수가 없는 구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시 부족 국가한테 거짓말 치고 팔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탈원전이라고 하는 우리 그 선언적인 정책이 탈원전 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원전 샷 닫아다 이게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그 현재 설계 수명만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만큼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그 폐지해 나간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당장 그 한 65년, 70년 정도 걸립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에 지어준 그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충분히 책임지고 관리해줄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짓고 있는 게 설계 수명이 60년짜리거든요.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원전 건설하고 아무런 그 뭐 상충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당에서 탈원전이라는 말만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죠. 탈원전이라는 말이 당장 2019년이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다 없애버릴 거다라는 이런 딱 전제 조건을 깔고 하니까 그런 말장난이 가능한 거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자유한국당에 성급히 나올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선동됐는데 그 이야기도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다스네 모네 뭔가 좀 코너에 몰리기 바로 직전에 이명박도 UAE에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자유한국당까지 들어와서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의 말만 듣고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헛발질해버린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계속 김성태도 만나고 홍준표도 만나고 있잖아요, MB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이명박도 그렇고 김성태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적 지지율은 이제 신경 꺼 뭉쳐야 산다. 이게 되므로 계속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뭐 보수 세력 결집이나 이런 타이틀을 달고. 그렇지만 이명박 탔으면 누구 겁니까라고 묻는 여론조사나 이명박 적폐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조사나 뭐 등등의 모든 것들을 들었다 보면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하면 80% 이상, 뭐 90% 가까이.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명박은 공감력들이 여러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감을 안 되시겠죠. 왜냐면 대통령을 해본 적도 없고 나이를 그만큼 먹어본 적도 없고 비리를 엄청 해먹은 적도 없기 때문에 공감력 안 생기시겠지만 그냥 자범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동네에서 뻔히 CCTV를 까면 밤중이지만 내 모습이 드러날 만한 CCTV는 금방 까지게 돼 있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다녀. 어저께 누구누구 집에 물건 훔쳐간 사람이 누굴까라고 막 소문 터치고 다니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혹시 저 집에 사는 저 총각 아니요? 맞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온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지금 이명박의 대응 방식이에요. 이 사람이 출근하려고 딱 나오는데 옆에 있는 옆집에 아저씨가 물어요. 개똥이 누가 가져갔대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명박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명박도 홍준표도 서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로가 뭉쳐야 사니까 이런 관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그 정권 차원이라는 게 적자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명박은 아직 파면 당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홍준표는 박근혜를 만나지 않아요. 만나면 의미가 없지만 이명박한테 홍준표가 서로 간에 만났다고 하는 건 그 세력들의 적자임을 서로 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대가 또 생기는 거거든. 이명박 입장에서 보면 정말 쥐새끼. 그 BBK 문제 가짜 편지를 흔들던 바로 그 자유한국당의 그 쥐새끼 주니어. 이런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예전부터 갖고 있던 의문이기도 한데 뜬금없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과연 아랍에미리트 원전이 정상적으로 수주가 되고 공사가 진행이 됐던 건가 지금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현재 공정률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 등등이 건설하고 있는 회사가 안전을 상대로 공사비가 너무 적다. 더 달라고 소송 중이에요. 왜 공사비가 적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하다. 분명히 다 모든 것을 예측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들어갔는데 왜 공사비가 적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사비가 적다는 거는 적게 책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충분한 돈이 지급이 됐는데도 적게 책정이 됐을까를 보면 난 여기에서도 4대강 사업과 비슷하게 몬띵 정신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슈킹. 네, 슈킹이. 그래서 사실은 MB가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라고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이것도 또한 슈킹하기 위한 용도 아니었을까.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원전이 바카라 단지에 4기가 지어지고 있어요.
1, 2, 3, 4, 5기인데 1, 2, 3, 4호기인데 이 중에 한 기 정도는 소유권이 실소유주가 이명박한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대출해주고 거기서 자기가 직접 무섭다 진짜. 이게 4기가 발전 바카로 원전 4기가 2020년도에 이제 완벽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아랍에미리트 전력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한대요. 25%.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이명박이 먹지 않았을까 싶은 의심이 들어요. 아랍에미리트의 전력 단가를 좀 조사해봐야겠네요. 아니죠. 거기 말단 직원이 이민국과 서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방송만 해보면 분명히 심어놓은 자가 있었을 거예요. 이야, 파파메이드 이거 참 좋네. 냉장고와 차 안에서 정말 냄새가 안 나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원리는 간단해요. 냄새를 냄새로 덮는 게 아니라 냄새를 미네랄 성분으로 아예 없애는 기술이에요. 파파메이드를 한 다음에 향기 좋은 방향제를 넣으면 상쾌해져요. 향수를 뿌리기 전에 세수부터 하는 원리죠. 오, 이거 대박인데? 이 사장님 돈 좀 벌어야겠다. 네이버가 주관하는 창업성장 프로그램에서 획기적인 기술력으로 상도 받았고 특허도 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papaMade.kr 또는 파파메이드를 검색하세요. 쿠션 제품 전문회사 쇼앤이지에서 이번에는 특허받은 기술로 야자 활성탄 수칠 이불 속 소매에 넣었습니다. 냄새 제거, 습기 제거, 공기 정화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모달은 현재 전체 원단들 중 최고급 원단입니다. 사틴은 면 100% 원단 중 60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최고급 원단입니다. 마이크로화이바는 먼지 없는 원단으로 알려진 최고급 합성 원단입니다. 이제 건강을 덮으세요. 쇼앤 스소미블. 쇼앤이지는 정직하고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쇼앤이지를 검색하세요. 쇼앤이지.com. 전화하세요. 사소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02-2038-2190. 예, 저는 제가 어린아이일 때 그 용돈으로 무엇을 샀었던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거기 얽힌 이야기를 하기 전에 1972년도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경제발 물가가 있었는데요. 버스비가 20원. 예. 귀엽네. 예, 제가 20원 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그 당시 72년도면은 그 10원, 50원, 100원 이런 종이돈도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20원 냈던 기억이 나요. 저는 500원짜리 종이돈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거는 많이 있었죠. 예. 원래. 거북선 있는 거. 이순희 장군 있고. 예, 약간 그건 종이돈, 모르겠는데 약간 푸른색. 예, 500원짜리 종이돈이 있어요, 있었어요. 있어요. 아, 예, 그거 많이 썼었죠.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우동이 60원. 돼지고기 한 근이 300원. 정부미 10kg이 1,000원. 이 정도 수준이었대요. 다 놀라시는데. 야, 돼지고기가 저만 기억이 나나? 얼마라고요? 얼마? 돼지고기. 한 근에 300원이요. 지금 돼지고기 삼겹살이 15,000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예, 서울에는 좀 비싸고 안동은 어제 가니까 싸게 해가지고 뭐 8,800원 뭐 이렇게도 합니다. 한 근에요? 예, 안동은 좀 싸요. 예, 35년 전이잖아요. 예, 거의. 72년이니까요. 제가 요때가 한 뭐 6살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한 20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3학년 될 때. 15원도 냈었고.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진짜 100원 갖고 살 게 많았었어요.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물가를 이제 머리에 떠올리신 다음에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그 검정고무신 보는 느낌일 겁니다. 제가 이제 거제도 이제 첫 번째로는 거제도 장승포에서 좀 놀 때 정말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 시골이고 워낙 섬이고 하니까 깜깜하고 막 그래 밤에는요. 그래서 이제 동네 아이들이 칡해서 좀 먹기도 했고요. 저희 외갓집 뒤에가 막걸리 공장이어서 검정고무신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술지김이 먹고 애들 막 해롱해롱한 거 있죠. 딱 저희들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바다에 뭐 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벽에 굴 같은 거 붙어 있으면 그 돌로 깨서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맨 이제 바닷가에서 놀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5원이나 10원 정도가 제 수중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까 물가 보시면 예. 10원이 그렇게 결코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쌀 그거 하나 10kg 살 정도니까. 예, 10kg가 뭐 1,000원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돈이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뭘 하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린아이들이 항상 가는 데가 거기지 않습니까? 어디죠? 슈퍼. 문구점? 문구점이죠. 예. 이게 지금은
슈퍼가 많지만 그 당시 이제 문방구 이래가지고 불량식품의 천국이었잖아요. 요즘에는 그 쫀득이 이런 것도 불량식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허가를 다 받고 만들어서 파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옛날 그 맛을 되살려서 그렇죠. 합법적으로 팔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죠. 그 인사동 같은 데 가면은 맞아. 그거 예. 파는 데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당시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불량식품들이었거든요. 무허가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그걸 가지고 문방구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어린아이 눈에는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뭐 쫀득이도 사고 뭐 또 사는데 그날은 미숫가루라는 걸 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라면 스프 같은 데다가 그 곡식가루 넣고 설탕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것도 이렇게 괜히 까서 먹고 막 그랬거든요. 입에 빡 하얗게 묻혀가면서. 그걸 이제 좋다고 이제 그 골목길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막내 이모님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막내 이모님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저는 이제 그때부터 혼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막내 이모님이 거의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그걸 보시고는 막 불같이 화를 내시고 이거 사먹지 말라 했는데 왜 사먹었노? 막 그러면서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띡 해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이모님이 그걸 뺏어가지고 탈탈탈탈탈 이렇게 털어버리시면서 한번 맛본 것도 아니고? 예, 맛도 안 보시고 그냥 무조건 딱 털어버리시면서 또 한 번 이러면은 그때는 용돈이고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자서 내려가 있는 상태였으니까 영화 어머니도 친구처럼 계시고. 누구는 먹고 싶어서 먹습니까? 거기 살 돈을 안 주니까 이거 사 먹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대들었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그럴 걸. 예. 그렇잖아요. 뭐, 이거 또 많이 주면 더 맛있는 거 먹을 텐데 맨날 좀 100원 아,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그걸 몰랐네. 그렇지. 동건아 가자 하면서 그냥 가서 얼마나 멋있어 영화처럼. 길에서 내 만나지 마소. 그렇지. 막 그러면서 막 술집김이 먹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그렇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혼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날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래도 용돈은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가끔. 근데 눈을 피해서 계속 사 먹었던. 그 용돈이 얼마씩 들어왔다는 거예요? 5원요. 5원이요. 아까 보면 버스비 2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원이면 충분해요.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학교가 좀 서울이긴 서울이지만 약간 변두리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막 놀려다니면서 놀다가 이제 뭐 사먹기도 했는데 역시 또 이것도 옛날이에요. 그래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제일 그 당시에 이제 10원 이렇게 받아서 살 수 있었던 게 번데기였어요. 예. 번데기. 학교에서는 절대 사 먹지 말아라. 그런 그리고 거. 고단백 식품인데 왜요? 예, 그러는데 언제나 학교에서는 그러죠. 학교 앞에 불량식품 사 먹지 마라. 리어카에서 사 먹지 마라. 풋복숭아 사 먹지 마라. 그다음에 번데기 사 먹지 마라.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번데기 아저씨가 오는 날이 있고 안 오는 날이 있는 거예요. 맛있는 순으로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러죠.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얼음 갈아가지고 색소 뿌린 거 이런 거 맛있는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근데 꼭 먹고 배탈 나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번데기 아저씨가 오면은 이제 기다려가지고 사 먹는데 그게 안에 이제 옛날에 책이 찢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컵을 만든 다음에 번데기를 몇 알 넣어주잖아요. 많이 넣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애들 코 묻은 도 뺏어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고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번데기가 단백질이라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하고 싶을 때 단백질이잖아요. 예. 번데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론상으로는 맞거든. 단백질 이것만 먹으면 살이 빠질 것 같은 고기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이렇게 고춧가루 넣어서 이렇게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네, 번데기탕 팔잖아요. 근데 매번 느끼는 때마다 번데기를 계속 까먹는데 진짜 나중에는 몸에서 나방이 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는 진짜 버렸어요. 몇 개를 버렸는데 번데기 가끔씩 먹으면 맛있습니다. 특히 공원 가서 먹으면 맛있는데 다이어트로는 아직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번데기가 그 나방의 벌레인 줄은 몰랐었어요. 그냥 이렇게 먹는 거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는 조금 힘이 들었죠.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해외 스타들 오잖아요. 와가지고 옛날에 전 성룡 기억나거든요. 그 어떤 여자분하고 인터뷰하는데 번데기 안주가 나왔어요. 네. 이걸 어떻게 먹냐고 막 놀라던 장면이 기억나요.
중국인들은 잘 먹지 않나요? 원래 안 먹는가요? 그 지방마다 다르니까. 아, 근데 지방마다. 저번에도 TV에서 보니까 번데기 걔네도 먹긴 한데 네.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달걀만 해. 그러니까 나는 못 먹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국물에 담궈서 먹잖아요.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못 먹더라고요. 아, 담근 거를. 그러니까 그 건조하게 구웠거나 튀긴 건 잘 먹는데 국물에 담겨 있는 벌레를 예. 이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 그건 나 막 뻥내기 탕이었으니까 겁났나 보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는 아이들이요, 메뚜기 잡아서 많이 구워 먹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맛있다면서.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메뚜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쌀에 농약을 점점 적게 치기 시작해가지고, 아, 좋다. 예, 저희가 살던 데도 메뚜기는 넘쳐났어요. 근데 농민들은 잡아서 먹질 않아요.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근데 메뚜기는 정말 넘쳐날 정도로 지금은 많고요. 네. 가끔 개구리도 잡아서 먹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때까지. 저는 많이 먹어봤어요. 아. 좀 못 먹어봤는데. 닭고기 맛이라고. 어렸을 때 삼촌들이 많이 잡아줬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한번 먹어봤거든요.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탕. 아. 삼계탕처럼 나왔던 게 한 번 있었어요. 하여튼 저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봤으면 사슴, 노루, 얘기만 들으면 정글의 법칙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말고기 같은 것도. 노루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그 시골에 고라니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시골 분들이 고라니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왜 안 드시냐 그러니까 맛이 없어가지고. 맛이 없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고라니를 그냥 산에다가 버려둔대요.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면서 삭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정강이 뼈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끓여 먹으면 신경통에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못 먹을 것 같은데, 그거 막. 아니, 1년간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예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우리나라는 설날을 셌지 않습니까? 음력으로. 근데 그게 1895년, 이제 고종 32년 때에 그거를 이제 폐지를 하고, 그 음력을 폐지를 하고, 이제 양력을 그때부터 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음력 1895년 11월 17일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는 1896년 1월 1일 양력으로 날짜가 확 바뀐답니다. 달력 자체가. 아니, 근데 그 건강식품, 그 불량식품 얘기하다가 갑자기 신정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게 용돈하고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 일제의 강점기 때는 우리나라의 그런 정신이 깃든 거는 다 이제 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력을 세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정 부분을 세게 하고 설날 못 쓰게 하고 이랬는데 이게 해방 이후에도 계속 넘어와가지고 그 유명한 그 친미파인 이승만이나 또 유명한 친일파인 박정희가 아주 조직적으로 설날을 좀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승만 같은 경우는 설날 쉬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거다,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서 신정을 무조건 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설날을 구정이라고 바꿨잖아요. 오래된 거 이런 식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80년도 달력을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신정에는 연휴인데 우리 설날은 연휴가 아니고 공휴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까만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국민들은 설날을 많이 샜죠. 그러니까 저희도 설날을 샜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신정이 점점 이제 축소가 되고 이렇게 하루만 되고요. 나중에 설날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그냥 계속 설날을 샜던 거예요. 그러니까 까만 날이긴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냥 설 때는 쉬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 많이 쉬었거든요. 실제로 설 때는 시내 가면은요 차가 거의 없었어요. 문도 거의 다 닫았고 그런 이제 시대에 저희도 이제 설을 새러 큰댁을 갔는데 저희 큰댁이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이제 수색에 있는 수색초등학교 바로 뒤편에 저희 큰댁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가면은 세배하면은 이제 세뱃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서 제일 많이 받는 용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받으면은 1년 받을 거를 다 받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받은 당시에 제일 많이 받은 게 돈이 한 5,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중학교 정도 될 때도, 초등학교 때도요. 많았던 거죠?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자랑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보니까요. 저희는 제일 못 받은 축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이유를 알아봤더니 저희는 친척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친척이 많으니까 어른들에게 1,000원씩만 받아도 10,000원대가 넘어가는데 저희는 저희 큰아버님,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고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고모님이 원래는 시댁을 가야 되는데 친정으로 온 거잖아요. 여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몇 명 안 되니까 받아봤자
이제 그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너무 좋다. 이래서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문방구로 가게 되는 거죠. 수색초등학교 앞에 문방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가 나한테 맡겨 이게 없었나 보다 그래도. 예, 저희는 그건 없었어요. 나중에 대학 갈 때 준다고. 저희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좋네. 정직한 분이셨네요. 근데 왜 제가 수색 얘기를 하냐면은 수색초등학교 앞에 가면 문구점이 많았는데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게 거기에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화약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화약이 있어봤자 포금탄이라고 있잖아요. 심지에 붙이면 소리 빵 나는 거. 그 다음에 콩알탄이라 해서 던지면 바닥에 던지면 소리 나는 콩알탄 거. 오랜만에 들어보네. 예, 그런 거밖에 없는데 수색에 가면 정말 온갖 종류의 화약이 다 있는 거예요. 지랄탄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랄탄. 그거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종이 판에다가 화약을 점점점점점 붙여놔가지고 잘라서 총에다가 빵 쏘면 소리 나는 것도 있었고. 종이 화약. 예, 그 다음에 롤로 된 것도 있었고. 하여튼 온갖 갖가지 화약이 거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총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총에 예, 이렇게 8발 돼가지고 이렇게 끼면은 빵빵빵빵 소리 나는 화약총도 있었어요. 예, 그거는 좀 이제 나중에 나온 거고요. 저희 때는 이제 종이 잘라서 넣고 아니면 롤로 된 거 끼워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하고 가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쓰는 큰 화약 있잖아요. 준비 땅 하고 운동회 때 쏘는 거. 그런 건 굉장히 소리가 크고 우렁차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학교 앞에서 그걸 팔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화약이 많고 완전히 이건 전쟁터예요. 그 초등학교 앞이. 화약 냄새 자욱하고 빠방빠방빠방빠방 사방에서 날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원래 칼싸움이 유행하다가 총싸움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화약과 함께 맞물려요, 이게. 지금의 이제 유명한 폭행으로 유명한 한화그룹.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장사를 시작했죠. 예, 맞아요. 문방구 애들 코 묻은 돈으로 한국 화약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수색 그쪽에 화약 공장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거기 연탄 공장이 있거든요. 그 수색 쪽에.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화약 그게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위험한 걸 많이 파는지 저는 그게 아직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약 때문에 아이들 많이 다쳤거든요. 많이 다쳤어요. 예, 저희 사촌 동생도 화약을 얘는 좀 모험심이 있는지 좀 모아가지고 한번 터뜨려 보겠다고. 터뜨렸다가 손 전체 화상을 입은 적도 있었고요. 아이들 얼굴에 그슬린 아이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한 거를 아무 그런 대책도 없이 무분별하게 파는가. 또 불량식품도 그렇고 장난감들도 불량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뭘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면 안 맞아요. 그때는 그런 규제라던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고요. 네. 좀 무법천지였는지도 모르죠. 무법천지였어요. 그때도 그 당시는. 보면은 저희 동네도 오토바이 있잖아요. 누가 그냥 길에 세워놔요. 그러면 오토바이 배기통이 달궈져가지고 뜨거워요. 맞아. 네.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거기에 애들이 발을 대요. 맞아요. 예. 대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예. 아니, 여기다가 이런 걸 세워놓으면 위험하게 해야 되는데 다 부모님, 그 당시만 해도 부모님들은 그렇게 왜 오토바이 옆에 가가지고 애를 혼내요. 그러면 동네 애들마다 다 그게 훈장처럼 있어요. 발 된 자국이. 맞아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죠. 예. 그죠?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초등학교 앞에도 뭐 최근에도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 액체 괴물인가요? 액체 괴물. 예. 그게 뭐 재밌다고는 하는데 그게 좀 잘못된 그 성분이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단속에 손길이 안 미치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 중에 하나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가 이 정도는 해야 돼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 이야기 자주 예로 드는 게 거주 문제에 대해서 그 당연히 프랑스에서는 거주는 국가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실업 문제든 어떤 다른 어떤 내 개인적인 문제든지 간에 어떤 사유로든 내가 거주가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국가에 청구를 하면 돼요. 집 한 칸 달라고. 그러면은 나라에서 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 그거 얘기하면 빨갱이라 그러죠. 예. 그렇죠. 그리고 내 잘못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그래서 그 노숙까지 가게 되는, 이렇게 노숙까지 가게 되더라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오토바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자리에 세워놓은 사람한테 따져야 되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애한테 뭐라 하잖아요. 왜 그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 만드는 사람들도 위험하겠구나 해서 좀 커버를 씌워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었고. 그러니까 그 화약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거죠. 사는 사람 잘못이지 파는 사람 잘못은 아니다. 그렇죠. 아이 잘못인 거예요. 아이 잘못. 이게 이제 그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한번 느꼈던 게 뭐냐면은요. 저희 집 앞에가 길이 이제 아파트 밑에가 왕복 6차선이고요. 그거와 이제 맞물리는 선이 왕복 4차선이에요. 근데 왕복 6차선 길에 그렇게 주차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주정차 금지 구역 딱 써 있고 카메라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를 통과를 해서 아파트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오른쪽에 주차가 다 돼 있으니까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3차선 도로 중에 2차선을 들어가서 마지막 3차선을 넘어서 아파트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6차선 길이면 편도 3차선이니까 차량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만일에 이게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이냐? 이 주차한 차 책임이냐? 아니면 운전을 한 사람 책임이냐?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 7대3 아니에요? 맞아. 예. 그러니까 몇십니다. 뭐 이런 거 하자. 방송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가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차 금지 구역이에요. 카메라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뭐죠? 어플로 하는 거 생활 불편 신고인가? 민원도 요즘 어플로 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시에다가 이제 넣은 거예요. 공무원들은 제정신이냐고. 여기에 카메라도 다 있고 다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냐고. 그래 했더니 단속을 한두 번 나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야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못되면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 차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럼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 법원 해석을 들을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맞다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추측인데. 그렇죠. 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운전하는 사람이 거기에 차가 있는 걸 봤으면 맞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X표 해놓고 주정차 금지면 잠깐 세워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세워져 있는 거를 단속을 안 한다. 그리고 카메라가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교차로에 세워놓고 계속 이렇게 CCTV를 보면서 단속하는 거. 그게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심각하죠. 걸렸는데 얼마 전에 세웠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이죠. 인천이었는데 식사 시간 때는 좀 또 이해를 해주는 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했는데 그때 누가 형 커피 한 잔만 먹고 가져 하다가 커피 먹다가 지쳤어요. 딱 2시 넘어가니까 바로 그냥 저 사람은 밥 먹는 게 아니구나. 가차 없어. 2시 넘어가니까 가차 없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몇 군데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시간 딱 정해놓고 넘어가면 바로 단속하는 거. 그건 잘했네요. 32,000원 냈습니다. 깔끔하게. 아이고.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